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두바이 공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상황. 한국인 사위가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 러시아인 가족은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뭐야? 사위는 벌써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30분째 서 있잖아.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 장인어른은 한국인 사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한국? 그 작은 나라? 러시아가 훨씬 강대국인데 우리 딸이 왜? 결혼식 날에도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도 계속된 냉대와 조롱. 그런데 단 한 번의 두바이 여행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거리에서 목격한 대한민국 여권의 위력. 헨리 여권 지수 세계 2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89개국. 오늘은 러시아 출신 며느리가 직접 전하는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자란 32살 엘레나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5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다니던 시절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남학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어느새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지요. 1년 반의 연애 끝에 준호가 청혼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러 집에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아니냐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인데 왜 굳이 그런 나라 사람과 결혼하려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이웃집 딸은 독일 사람과 결혼했고 사촌 언니는 프랑스 사람을 만났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선진국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준호를 처음 집에 데려갔던 날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악수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준호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러시아어로 이것저것 물으셨지요. 마치 준호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삼촌과 고모를 비롯한 친척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어느 일요일 삼촌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느냐고. 전 세계 어디든 러시아 국민이라고 하면 대접받는다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힘도 없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투였습니다. 고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한국으로 가서 살 거냐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여권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지요. 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참고 견뎠습니다. 러시아어를 잘 못해서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결혼 준비는 더욱 험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비용은 한 푼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요.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모스크바에도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준호 쪽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고 제 쪽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만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제 친척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준호의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끌려가는 거라며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서 계셨지요. 다가와서 인사라도 나누실 줄 알았는데 끝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탑승구로 걸어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가족이 보고 싶었지요. 그러던 중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좋다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비꼬듯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사니 답답하지 않느냐고, 러시아의 광활함이 그립지 않느냐고요. 명절 때마다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보내야 했던 설날, 추석 같은 날들이 유독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모스크바에서 모여 식사를 하고 저는 서울의 시댁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 생신을 맞아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촌이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냐고, 러시아로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고요. 준호가 서울 생활이 좋다고 대답하자 삼촌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젊으니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나이 들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요. 고모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세계 여행도 불편하지 않느냐고, 비자 받으러 다니느라 고생 많겠다며 동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여권은 강력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식이었지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를 보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언젠가는 이해받을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의 편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고 준호는 제대로 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무시와 냉대 속에서 저는 언젠가 진실을 보여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 후 서울로 건너왔지만 모스크바의 가족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매번 같은 질문만 반복하셨더군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는 것, 언제쯤 모스크바로 돌아올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 좋다고 말씀드리면 코웃음만 치셨지요. 어느 날 준호가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도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회사 규모를 물으시며 러시아 대기업에 비하면 작은 곳 아니냐고 하셨어요. 삼촌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중에 끼어들어서는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둥, 러시아 자원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둥 떠들어댔지요. 명절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신년 휴일에 통화하면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가 화면에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러시아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사위는 러시아어도 못 배운다며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지요. 고모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감을 만났어야 했다고요. 그런 모욕을 참으며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요. 이곳에서 계속 살 거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찬성했지만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귀화 신청에 필요한 4급 이상을 받아야 했거든요. 학원에 다니며 매일 공부했습니다. 어휘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작문 연습을 반복했지요. 6개월 후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5급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등급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서류 준비에 들어갔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거주 증명, 재정 능력 증빙 등 필요한 것들이 한 아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모으는 데만 석 달이 걸렸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그 1년 동안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다간 또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조용히 기다렸어요. 가끔 법무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바로 제출했고 면접 통보가 왔을 땐 떨리는 마음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요.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이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린 결과였어요. 구청에 가서 국적 취득 선서를 했습니다. 태극기 앞에 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새 여권을 받으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준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표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제 사진과 함께 국정란에 대한민국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준호가 축하한다며 안아줬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아버지 환갑 기념 두바이 가족 여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공항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2주 전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모스크바발 비행기는 저녁 6시에 출발한다고 두바이 공항에서 만나자고 하셨지요. 저희는 인천에서 오후 2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도착 시간을 계산해보니 비슷했어요. 준호가 항공권을 예매하며 말했습니다. 에미리트 항공이 어떻겠냐고요. 직항이라 편하고 서비스도 좋다는 평이 많다고 했습니다. 동의했지요. 예약을 마치고 새로 받은 한국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파란 표지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두바이에서 보자고 인사를 나눴지요. 그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비자는 언제 받았느냐고요. 한국 여권으로는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무비자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무비자일 리 없다며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직접 보실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잘 될 거라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공항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가족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 모두 챙겼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떨리느냐고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것도 그랬지만 특히 아버지를 대면하는 게 두려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시니 두바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요. 편안한 여행 되시라며 탑승권을 건네줬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했지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대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5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옆을 보니 일반 심사대에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지 않냐고요.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지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아가더니 속도가 붙었어요.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1시간쯤 지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을 선택했지요.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영화를 틀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공항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두바이에 도착한다고요. 창밖으로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너머로 두바이의 빌딩들이 나타났지요. 버즈 칼리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덜컹거렸습니다. 속도가 줄어들며 완전히 멈췄지요.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입국 심사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곧 부모님을 만나게 될 터였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지요. 큰 홀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입국 심사장은 넓고 밝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줄을 서 있었지요. 위를 올려다보니 큰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구분이 적혀 있었어요. 걸프협력회의 국민 전용 무비자 협정국, 도착 비자 필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무비자 협정국 란을 자세히 살펴봤지요. 나라 이름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이라는 설명도 함께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와 함께 그쪽 줄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앞에 10명 정도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빠르게 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심사관들이 여권만 확인하고 바로 통과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옆을 봤습니다. 도착 비자 심사대였어요. 그쪽은 완전히 달랐지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 창구에서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로 복잡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됐어요. 심사대로 다가가 여권을 건넸습니다. 중년의 남자 심사관이었지요. 여권을 펼쳐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영어로요. 도장을 찍어 여권을 돌려주며 즐거운 여행 되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30초도 안 걸렸지요. 준호도 똑같이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캐리어를 찾았어요. 준호가 끌어냈습니다. 이제 출구로 나가면 됐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지요. 저희가 입국 심사를 마친 지 20분쯤 지났어요. 모스크바발 비행기도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30분이 더 흘렀어요. 사람들이 계속 나왔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못 찾을까봐 입국장 출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준호가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자 심사가 오래 걸리는 거라고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함께였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뒤에서 삼촌 가족과 고모 가족도 나왔어요. 큰 캐리어들을 끌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좋지 않았어요. 고모가 뭔가 불평하고 있었지요.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다가오셨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나눴지요. 잘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물으셨어요. 언제 도착했느냐고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반 전이라고요.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말이 안 된다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인천발 비행기도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다고요. 다만 입국 심사가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따졌어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건넸어요. 아버지가 여권을 펼쳐보셨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는 페이지였지요.
국정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받았느냐고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지요. 2달 전에 귀화했다고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지요. 삼촌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권을 보여주셨지요. 삼촌이 펼쳐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러시아 국적을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고요. 삼촌이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했어요. 러시아가 훨씬 강한 나라인데 말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헨리 여권 지수 사이트를 보여드렸어요. 한국 2위, 러시아 48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도 나와 있었어요. 한국 189개국, 러시아 119개국이었습니다. 70개국 차이였지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도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지요. 그러고는 짐을 들고 출구로 향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두바이의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버즈 칼리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희 부부는 12층, 부모님은 10층, 삼촌 가족과 고모 가족은 11층에 배정받았더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던 그 침묵이 더 무거웠지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요. 저녁 7시에 다 같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30분 후면 내려가야 했습니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더군요. 천천히 이야기하면 이해하실 거라고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옆에 있었지요. 삼촌 가족과 고모 가족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지요.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계속됐어요.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비자 심사가 왜 그렇게 느린지 모르겠다고 투덜댔지요. 삼촌이 거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했다고 서류 확인하는데 한참 걸렸다고 했어요. 2시간 넘게 줄 서 있었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조용히 물으셨어요. 정말 한국 국적을 받은 거냐고요. 러시아를 버린 거냐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 거니까 한국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지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어요. 말씀드렸으면 또 반대하셨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지요.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데 버렸느냐고 한국 여권은 쓸모없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따졌어요. 준호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페이지를 열어 보여줬지요. 한국 2위, 189개국 무비자. 러시아 48위, 119개국 무비자.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삼촌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고모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70개국 차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고요. 유럽 대부분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을 모두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여권은 유럽연합 국가들 대부분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국도 비자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지요. 고모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행할 때마다 차이가 나느냐고요? 맞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여권으로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모스크바에 올 때도 편하냐고요? 한국 국민도 러시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훨씬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덧붙였지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샐러드 등이 테이블에 올려졌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아버지가 포크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본 게 충격이었다고요. 제가 30초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걸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은 2시간 넘게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관 질문에 답하고 비자 스티커를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삼촌이 덧붙였습니다. 심사관이 여행 목적을 물었다고, 호텔 예약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심지어 귀국 항공권까지 확인했다고 했어요. 번거롭고 기분 나쁜 경험이었다고 불평했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그런 질문을 거의 안 받는다고요. 여권만 보여주면 환영한다며 바로 통과시켜준다고 설명했어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준호가 설명했지요.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국제 신뢰도가 높다고, 여권 위조나 불법 체류 사례가 적어서 각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여하는 주요 국가라고 덧붙였어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러시아보다 강한 나라냐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토나 자원은 러시아가 크지만 경제 규모나 기술력은 한국이 앞선다고요.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지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촌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경험한 게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고모부가 두바이 관광 계획을 물었습니다. 내일 뭘 할 거냐고요? 버즈 칼리파에 올라가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사막 사파리도 예약했다고 말했지요. 쇼핑몰도 구경하고 분수쇼도 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였으니 같이 다니면 좋겠다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려고 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둘이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셨지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고, 한국을 무시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러시아가 더 크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여겼다고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공항에서 본 게 충격이었다고 하셨지요. 제가 빠르게 통과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여권 파워가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준호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지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준호가 좋은 남편이라는 걸 이제 알겠다고 하셨어요.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참고 견뎠구나 싶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두바이를 구경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고 로비에서 만났지요. 버즈 칼리파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올려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티켓 창구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지요. 앞에 선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양했어요. 그때 옆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지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 덕분에 여행이 편해졌다고 덧붙였지요. 티켓을 끊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지요. 124층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두바이는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사막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어요.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지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전망대를 둘러보다가 한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곳이었어요. 서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여동생이 읽었습니다. 서울까지 6,000km라고 적혀 있다고요. 모스크바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찾아보니 3,000km였습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더 가깝네요. 하지만 준호가 덧붙였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직항편이 많다고 설명했지요. 전망대를 나와 두바이 몰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었어요. 엄청난 크기에 모두 놀랐습니다. 쇼핑몰 안을 걷는데 익숙한 브랜드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매장이 1층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요.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최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이 전시돼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지요.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더니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국 제품 정말 좋다고. 자기도 삼성 휴대폰을 쓴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본다며 좋아하는 배우 이름을 말했지요. 고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이 인기가 많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인기라고. 특히 전자제품은 최고라고 했지요. 다음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품 매장들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설화수, 아모레 퍼시픽 같은 브랜드들이었지요.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동 여성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들 왜 줄 서 있냐고요? 한국 화장품 사려고 그런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효과가 좋아서 인기라고 설명했지요. K-뷰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푸드코트로 갔어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를 파는 곳이었지요. 줄이 제법 길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지요. 삼촌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다고 소문났다고 말했어요. 한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지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비빔밥 여러 개와 불고기를 시켰어요.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고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편견이 있었다고 고백하셨지요. 식사 후 쇼핑몰을 더 구경했습니다. 현대 자동차 전시장도 있었어요. 최신 모델들이 전시돼 있었지요. 고모부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중동에서 인기가 많다고.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급차로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분수쇼를 보러 밖으로 나갔어요. 버즈 칼리파 앞 인공호수에서 열리는 공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은 되어 보였어요.
음악이 시작되며 물줄기가 솟아올랐지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장관을 이뤘습니다. 그때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K-팝이었어요. 방탄소년단 노래였지요.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 노래가 나온다며 신기해했지요. 한류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분수 쇼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잠깐 앉아 쉬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을 봤다고요. 어디를 가나 한국 제품이 있고 한국 음식이 있고 한국 노래가 들린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고백하셨지요. 삼촌도 동의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오늘 본 것들도 그렇고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어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고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6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고 했어요. 교육을 중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한국 국적을 받은 게 현명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 덕분에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지요. 셋째 날 아침 사막 사파리 투어를 떠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대형 사륜 구동차를 탔어요. 운전기사가 영어로 인사하며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지요. 도심을 벗어나자 사막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들이 장관이었어요. 차가 언덕을 오르내리며 스릴 넘치는 드라이브가 시작됐지요.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지요. 분위기가 완전히 풀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사막 한가운데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텐트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낙타들도 보였지요. 낙타를 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어요. 여동생이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러 모두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석양은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지요. 모래 언덕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석양을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셨지요. 준우를 무시했던 것, 한국을 낮춰봤던 것 모두 잘못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무지했다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한다고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지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권 파워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두바이에 와서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의 경험이 충격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분 만에 통과하는 걸 보고 믿을 수 없었다고요. 자신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그게 국력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라는 증거라고요. 러시아도 큰 나라지만 여권 파워는 한국만 못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삼촌도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기도 잘못 생각했다고 한국을 무시한 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어제 쇼핑몰에서 본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삼성, 현대,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K-팝까지 어디를 가나 한국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제 대국인 것도 몰랐다고요.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다고 고백했지요. 고모도 합류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다고 준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지내자고 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텐트 안에 뷔페가 차려져 있었어요.
중동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지요. 양고기 구이, 후무스, 팔라펠 같은 요리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통 공연이 시작됐어요. 벨리댄스였지요. 무용수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공연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즐거웠어요. 모두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냐고요?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권 파워가 실감난다고 했어요. 여행 갈 때마다 편하다고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돌아다녔는데 모두 무비자였다고요. 공항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여권이었다면 각 나라마다 비자를 받아야 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시간도 돈도 훨씬 많이 들었을 거라고 덧붙였지요.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편한 거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은 정말 강력하다고 세계 2위가 괜히 2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안전하다고 대답했어요.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무섭지 않다고 치안이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인터넷도 빠르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기회가 많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라고 실력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계속 살 거냐고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여기가 제 집이라고 준호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축복한다고 하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게 실감났어요. 3년간의 냉대와 무시가 끝난 거였지요. 한국 여권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공항에서 단 5분 만에 통과한 그 경험이 아버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한국 2위, 러시아 48위. 189개국 대 119개국. 70개국 차이. 그 차이가 바로 국력의 차이였지요. 두바이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각자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저희는 인천으로, 가족들은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지요. 호텔 루프톱바에 모두 모였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을 보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버즈 칼리파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가족의 화해를 위해 그리고 엘레나와 준호의 행복을 위해 건배하자고 하셨지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마셨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의 무거운 분위기가 거짓말 같았지요.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요.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언니의 선택을 이제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나중에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구경하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K-팝 콘서트도 가보고 싶다고 했지요.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언제든 놀러 오라고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동생이 기뻐하며 꼭 가겠다고 했지요. 고모부가 물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러시아에 갈 때는 어떠냐고요?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초청장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지요. 내년에 모스크바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꼭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공항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고요. 엘레나가 빠르게 통과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지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를 보고 충격받았다고요. 70개국 차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권 파워는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준다고요. 경제력, 외교력, 국제 신뢰도가 모두 반영된다고 했지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설명했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힘쓰고 수출을 늘린 결과라고 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했다고요. 또한 민주화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했지요.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 자부심이 있냐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낮춰보는 경향도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강하다고 설명했지요.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의 장점을 말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역동적인 나라라고요. 특히 여성으로서 안전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다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지요. 또한 기회가 많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일하는 시간이 길고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거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준호도 좋은 남편이라고 잘 만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일찍 자야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안아주셨습니다. 자주 연락하라고 보고 싶을 거라고 하셨지요. 눈물이 났어요. 여동생, 삼촌, 고모 모두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냐고요? 후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 모든 걸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5분이 3년간의 오해를 풀었다고요. 숫자가 증명했다고 말했지요. 준호가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 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지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한국 여권을 기계에 댔어요. 지문을 찍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요. 5초였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놀라웠어요. 이 편리함이 한국 국민의 특권이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산타워도 보였지요.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준호가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건배하자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건배냐고 물었지요. 대한민국에 대한 건배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돼서 자랑스럽다고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고요. 국적만 바뀐 게 아니라 마음도 한국 사람이라고 했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어요. 피는 러시아지만 마음은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곳이었지요. 대한민국이 저에게 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정체성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을 줬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었지요.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살 겁니다. 준호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울 거예요. 아이에게도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짧은 시간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라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189개국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해줄 겁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할 겁니다.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미래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요.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여권을 갖게 해준 한국에, 저를 받아준 이 나라에, 그리고 함께 해준 준호에게요. 대한민국 국민 엘레나. 이제 이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하루가요. 기대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